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샵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연산자, 그러면서도 한 번쯤은 헷갈렸을 증가연산자와 감소연산자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글자짜리 연산자가 표현식 평가 순서, IL 코드의 한 바이트 차이, 그리고 유니티 오브젝트 풀 패턴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라가 보시죠. 유니티 신입 개발자가 오브젝트 풀을 구현하는 상황입니다. 9번째 줄을 보시면 한 줄 버전에서는 풀의 현재 인덱스에서 총알을 꺼내면서 인덱스를 1 증가시키는 동작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12번째와 13번째 줄의 두 줄 버전은 같은 작업을 풀어쓴 모양이죠. 과연 이 두 버전은 정확히 같은 결과를 만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습니다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for 루프입니다. 위의 후이 형태와 아래의 전이 형태,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빠를까요? C나 C++에서 전이가 더 빠르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과연 C샵에서도 그럴까요? 이 질문의 답도 잠시 후에 IL 수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줄 같은 코드를 만났을 때 배열 A가 어떻게 채워질지 한눈에 판단하실 수 있으신가요? 한 줄 안에 후이 증가 연산자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런 코드를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C샵에서는 평가 순서가 언어 사양으로 정해져 있어서 동작은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좋은 코드일까요? 이 질문도 글의 후반부에서 다루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표현식은 값을 만들어내는 코드 조각입니다. X 후이 증가연산자 자체가 하나의 표현식이고 그 자체가 값을 가집니다. 둘째, 문은 실행 단위입니다. 표현식 뒤에 세미콜론이 붙어야 비로소 하나의 문이 되죠. 셋째, 부수효과는 값을 만들면서 동시에 외부 상태를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증가연산자는 값을 반환하면서 변수도 바꾼다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부수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연산자입니다. 전이와 후이의 차이를 은행 창구의 번호표 발급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다음 손님을 부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전이 증가, 즉 변수 앞에 증가연산자를 붙인 경우는 번호표를 먼저 1 증가시킨 다음 그 세 번호를 호출합니다. 부르는 번호와 번호표에 적힌 번호가 같죠. 반면 후이 증가, 변수 뒤에 증가연산자를 붙인 경우는 직원이 현재 번호를 먼저 호출하고 그 다음에 번호표를 증가시킵니다. 부르는 번호는 원래 값이지만 번호표는 한 칸 앞으로가 있는 셈입니다. 중요한 건 두 경우 모두 창구가 문을 닫을 때 번호표의 최종 숫자는 같다는 점입니다. 차이는 오직 순간순간 호출된 값이 무엇이냐에만 있습니다. 감소 연산자도 이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왼쪽 파란 박스가 전이입니다. 먼저 변수가 1 증가하고 그 다음에 증가된 값을 표현식 값으로 반환합니다. x가 5일 때 전이 증가를 y에 대입하면 x도 6이고 y도 6이 됩니다. 오른쪽 주황 박스는 후이입니다. 먼저 원래 값을 표현식 값으로 보존해 둔 뒤 그 다음에 변수를 증가시킵니다. x가 5일 때 후이 증가를 y에 대입하면 x는 6이 되지만 y는 5가 남습니다. 그리고 아래 회색 박스가 핵심인데 문장이 끝난 뒤 x의 최종 값은 두 경우 모두 똑같습니다. 차이는 오직 표현식 값으로 무엇을 반환했느냐죠. 그래서 단독 문장으로 쓴 후이 증가 세미콜론과 전이 증가 세미콜론은 의미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비유와 그림에서 확인한 규칙을 코드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위쪽 프레픽스 하신는 네 번째 줄에서 전이 증가를 사용해 y에 대입합니다. x는 5에서 6이 되고 y에는 증가된 값 6이 들어갑니다. 아래쪽 포스트픽스 하신 은 11번째 줄에서 후이 증가를 사용합니다. x는 똑같이 6이 되지만 y에는 원래 값 5가 들어가죠. 두 함수 모두 x의 최종값은 6으로 같지만 반환되는 y값이 다릅니다. 이제 컴파일러가 만든 IL 코드를 보겠습니다. 위쪽이 전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x를 로드하고 네 번째 줄 add로 1을 더한 뒤 다섯 번째 줄 diff로 증가된 값을 복제합니다. diff는 스택 맨 위 값을 복제하는 명령인데 여기서는 6을 복제해서 하나는 x에 하나는 y에 저장합니다. 핵심은 add가 끝난 다음에 diff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아래쪽 후이는 순서가 살짝 다릅니다. 11번째 줄에서 x를 로드한 직후 12번째 줄 diff로 원래 값 5를 먼저 복제합니다. 그러고 나서 13번째 줄에서 1을 로드하고 14번째 줄에서 add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x에는 증가된 값 6이, y에는 처음에 복제해둔 원래 값 5가 저장됩니다. add 앞에서 diff를 찍느냐, add 뒤에서 diff를 찍느냐, 정말로 한 줄 순서 차이만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이와 후이의 의미 차이는 IL에서 diff 명령어의 위치 한 가지로 압축됩니다. 전이는 add 뒤에 diff를 찍어 증가된 값을 복제하고
후이는 add 앞에 듀프를 찍어 원래 값을 복제합니다. 그 외 add, strak, ldc.i4.1 같은 명령어는 모두 동일합니다. C, 샵 언어 명세서의 한 문단이 IL 한 바이트의 위치로 그대로 구현되는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처음에 던진 질문 for 루프에서 후이와 전이 중 어느 쪽이 더 빠르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for 문의 세 번째 슬롯 증가부에서는 후이 증가의 반환값을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i를 2일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컴파일러는 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듀프 명령을 아예 생성하지 않습니다. 반환값이 필요 없으니 굳이 복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후이 증가 포루프, 오른쪽이 전이 증가 포루프입니다. 두 박스 안의 IL 명령이 ldrak, ldc.i4.1add, strak 네 줄로 완전히 같습니다. 어느 쪽에도 듀프가 없죠. 즉 IL 바이트 단위까지 동일하게 컴파일됩니다. JIT 컴파일러가 IL을 기계어로 바꾸기 이전에 이미 같은 코드라서 어떤 JIT 최적화가 일어나든 둘은 같은 기계어를 만듭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C샵의 for 루프에서 후이와 전이는 성능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가독성이나 관습으로 후이 증가를 쓰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 코드와 IL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쪽 로아 포스트픽스는 네 번째 줄에서 후이 증가를 사용하고 아래쪽 로아 프레픽스는 11번째 줄에서 전이 증가를 사용합니다. 두 함수 모두 0부터 9까지의 합을 구하는 같은 일을 합니다. 두 함수의 증가부 IL을 뽑아보면 정말로 똑같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I를 로드하고 세 번째 줄에서 2를 로드하고 네 번째 줄에서 더한 뒤 다섯 번째 줄에서 다시 I에 저장합니다. 듀프가 어디에도 없죠. 후이든 전이든 컴파일러가 만든 IL이 바이트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전이가 더 빠르다는 말은 C나 C++의 관습입니다. 거기서는 반복자처럼 복사 비용이 드는 타입 때문에 차이가 났지만 C샵의 int나 롱 같은 기본 숫자 타입에서는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 통찰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환값을 사용하는 문맥, 예를 들어 Y에 대입하는 코드에서는 컴파일러가 듀프를 만듭니다. 그러나 포르프 증가부처럼 반환값이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 문맥에서는 듀프를 아예 생성하지 않습니다. 값을 만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겁니다. 컴파일러는 똑똑합니다. JIT가 동작하기 전 빌드 시점에 이미 두 코드가 똑같아져 있으니 런타임 최적화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기계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후이 증가가 정말로 빛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대표적인 게 유니티 오브젝트 풀 패턴입니다. 블랙풀 클래스의 스폰 메서드를 보시죠. 21번째 줄, 풀 인덱스 후이 증가를 사용한 한 줄이 핵심입니다. 이 한 줄이 현재 인덱스에 있는 총알을 꺼내서 변수에 담고 다음 호출을 위해 인덱스를 1 증가시킨다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유니티의 범가비지 컬렉터, 즉 유니티가 C샵 스크립트에 사용하는 메모리 자동 회수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미리 생성해둔 풀을 순환시키는 표준 패턴이죠. 후이 증가가 의도를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구간입니다. 이 패턴이 IL 수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더 단순한 예제로 확인해 봅시다. RIndex 메서드는 다섯 번째 줄에서 배열의 0번 인덱스에 41을 저장하고 인덱스 I를 1 증가시킵니다. 정확히 오브젝트 풀의 핵심 패턴이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IL을 보면 듀프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IL을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줄에서 배열 참조를 스택에 올리고 두 번째 줄에서 인덱스로 쓸 I 값 0을 올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듀프가 나옵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인덱스로 사용할 원래 값 0을 한번 복제해서 스택에 남겨둡니다. 그 뒤로 네 번째 줄에서 2를 로드하고 다섯 번째 줄에서 더하면 스택 위쪽에 증가된 값 1이 만들어집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줄 strak .1이 변수 i에 증가된 값 1을 저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 번째 줄에서 저장할 값 41을 올리고 여덟 번째 줄 strlm.i 사가 배열의 값을 씁니다. strlm.i4 명령은 스택에서 배열, 인덱스, 값 순서로 3개를 꺼내 쓰는데 여기서 인덱스로 사용되는 게 바로 세 번째 줄에서 복제해둔 원래 값 0입니다. 즉 변수 i는 증가된 값 1을 가지지만 배열에는 원래 값 0번 인덱스에 42가 저장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후이 증가 연산자가 배열 인덱싱과 결합할 때 듀프 단 한 바이트가 원래 값을 인덱스로 보존하는 역할을 정확히 수행합니다. 변수에는 증가된 값이, 배열 접근에는 원래 값이 쓰이는 두 가지 일이 한 줄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거죠. 후이 연산의 의미가 IL 한 바이트로 구현되는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덱스 증가 상황에서 후이 증가가 정답은 아닙니다.
스프라이트 애니메이터처럼 인덱스가 끝에 도달하면 다시 0수로 돌아와야 하는 순환 구조에서는 17번째 줄처럼 현재 프레임에 2를 더한 뒤 프레임 길이로 나눈 나머지를 쓰는 모듈로 패턴이 더 명확합니다. 후위 증가만으로는 순환 로직을 동시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도구는 상황에 맞게 골라 써야 한다는 좋은 예시입니다. 다음은 프레임 카운터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일부러 롱 타입을 사용하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60fps 기준으로 하루에 약 118만 4천 프레임이 쌓이는데 인트 타입의 최대값은 약 21억이라서 약 414일이 지나면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 순간 값이 음수로 돌아 데이터가 조용히 망가집니다. 장기 세션을 지원하는 게임이라면 롱을 쓰는 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단순한 후위 증가 한 줄 같지만 타입 선택 한 가지가 안정성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 타입에서 증가 연산자를 직접 구현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카운터 구조체는 리드 온리 스트럭트로 선언된 불변값 타입입니다. 여섯 번째 줄과 일곱 번째 줄에서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를 각각 정의하고 있죠. 두 메서드 모두 새로운 카운터 인스턴스를 만들어 반환하는 방식이고 부수 효과 없이 연산 결과만 돌려주는 함수형 스타일입니다. 그 결과를 사용하는 쪽을 보겠습니다. 우세 프레픽스는 전위 증가를 호출해 16번째 줄에서 6을 반환하고 우스 포스트 픽스는 후위 증가를 호출해 23번째 줄에서 5를 반환합니다. 인트 타입에서 본 규칙이 사용자 정의 타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컴파일러가 증가 연산자 오버로드를 단 한 개만 정의해도 전위와 후위 호출 모두를 자동으로 처리해준다는 사실입니다. C++처럼 두 가지 버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리드 온리 스트럭트 키워드를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 키워드는 구조체의 모든 필드를 불변으로 만들고 인스턴스 메서드 안에서 디스를 수정하는 것조차 금지합니다. 증가 연산자 오버로드처럼 연산 결과로 항상 새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패턴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차단해주는 안전장치죠. 사용자 정의 카운터 타입을 만든다면 리드 온리 스트럭트로 선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용자 정의 타입의 IL을 보시면 패턴이 정확히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이 전위 호출인데 두 번째 줄에서 OP 밑줄 인크리먼트를 먼저 호출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줄 뒷부로 증가된 카운터를 복제합니다. 일곱 번째 줄부터 시작하는 후위 호출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원래 카운터를 뒷부로 먼저 복제하고 그 다음 열 번째 줄에서 OP 밑줄 인크리먼트를 호출하죠. 애드가 OP 밑줄 인크리먼트 호출로 바뀌었을 뿐 뒷부의 위치 규칙은 인트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증가 연산자를 클래스, 즉 참조 타입에서 오버로드하면 듀프가 복제하는 것은 참조 복사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본 객체의 내부 상태가 이미 변경된 뒤에 그 변경된 상태를 가리키는 참조를 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증가 연산자를 만들 타입은 가급적 불변 리드 온리 스트럭트로 선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작용 없는 함수형 동작이 보장되니까요. 지금까지 증가 연산자가 빛나는 순간들을 봤다면 이제는 함정과 주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잡한 표현식 안에 후위 증가를 여러 번 섞어 쓰는 패턴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코드가 다시 등장합니다. 절대 이렇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드 동작을 따라가 봅시다. 네 번째 줄 주석부터 읽어보시죠. 우변이 먼저 평가됩니다. A 0번 인덱스 0에 2를 더해서 1이 나오고 이때 i는 1로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 줄 그 다음 좌변 평가에서는 이미 1로 증가한 i가 쓰여서 A 1번 인덱스에 1이 저장되고 i는 2가 됩니다. 여섯 번째 줄 최종 결과는 010이죠. C샵은 평가 순서가 좌에서 우로 명시되어 있어서 동작이 결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코드라는 점이 진짜 문제입니다. 실제로 스위프트 언어는 이런 혼란을 이유로 버전 3.0에서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를 아예 제거했습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한 줄에 모든 걸 우겨넣지 말고 두 줄 이상으로 분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줄에서 배열 인덱스를 명시적으로 읽고 쓴 뒤 네 번째 줄에서 i를 한꺼번에 증가시키는 식이죠. 원칙은 이렇습니다. 증가 연산자는 표현식 속이 아니라 문 수준에서 사용한다. 단 풀 인덱스의 후위 증가처럼 한 자리에서 값과 인덱스를 묶는 관용구는 허용하되 한 표현식의 후위 증가가 두 번 이상 등장하면 그건 거의 항상 버그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작은 정수 타입의 오버플로우입니다. 바이트나 쇼트 같은 좁은 타입에서 후위 증가를 쓰면 한계 값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트 타입의 최대값은 255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HP에 255를 넣고 두 번째 줄에서 후위 증가를 한 번 호출하면 HP는 256이 아니라 0이 됩니다. 세 번째 줄에서 출력 결과도 0이죠. 이게 바로 조용한 랩핑, 즉 사일런트 랩입니다.
유니티 신입 개발자가 체력이 갑자기 0이 됐다는 버그 리포트를 받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C샵은 기본이 언체크드 모드이기 때문에 애드 명령어가 결과 비트를 조용히 버리고 끝내거든요. 어디에도 경고가 뜨지 않습니다.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섯 번째 줄처럼 체크드 블럭으로 감싸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순간 오버플로우 익셉션 예외가 던져져서 즉시 알아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홉 번째 줄과 11번째 줄처럼 애초에 인트나 롱 같은 넉넉한 타입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니티에서 경험치나 재화 카운터처럼 큰 숫자를 다루는 변수는 롱을 쓰거나 체크드로 감싸는 편이 안전하고, 바이트와 쇼트는 캐시 효율을 위해 데이터에만 쓰되 증가 로직에서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크드 키워드는 블록이나 표현식 안에 정수 산술이 오버플로우하면 오버플로우 익셉션을 강제로 던지도록 만드는 키워드입니다. C샵의 기본 컴파일 옵션은 언체크드, 즉 검사하지 않는 모드이기 때문에 증가 연산자는 평소 조용히 랩핑됩니다. 안전이 중요한 경계 영역에서는 체크드로 명시적으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정은 멀티스레드 환경에서의 공유 카운터입니다. 증가 연산자는 단일 스레드에서는 문제없이 동작하지만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같은 변수를 건드리는 순간 깨집니다. 이유를 IL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도츠, 잡시스템, task.run 등에서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같은 밑줄 샤레드 카운터를 만지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줄의 후위 증가는 한 줄짜리 코드처럼 보이지만 IL 수준에서는 LD-락, add, ST-락 세 명령어로 분해됩니다. 두 스레드가 거의 동시에 LD-락으로 같은 값을 읽으면 각자 2를 더하고 각자 ST-락으로 저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두 번 증가해야 할 값이 한 번만 증가합니다. 이걸 로스트 업데이트, 잃어버린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종류의 버그는 평소엔 멀쩡하다가 부하가 걸릴 때만 나타나서 디버깅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해법은 다섯 번째 줄처럼 interact.increment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메서드는 읽기, 더하기, 쓰기를 CPU 원자 명령어로 묶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호출해도 값이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유니티 메인 스레드에서만 동작하는 업데이트 안의 프레임 카운터라면 그냥 후위 증가로 충분하지만 잡시스템이나 어싱크, 태스크, 네트워크 콜백처럼 여러 스레드가 접근하는 공유 카운터라면 인터락트가 필수입니다. 유니티 모바일 빌드에서 자주 쓰이는 IL2CPP 백엔드에 대해서도 짚고 가겠습니다. IL2CPP는 C#IL을 C++로 변환해 네이티브로 컴파일하는 백엔드인데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의 의미와 성능 특성은 변환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본 정수 타입에 대해서는 변환된 C++ 코드도 그냥 증가 연산자를 씁니다. IL 수준 동작이 네이티브까지 1대1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연산자를 IL2CPP 환경에서 특별히 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C# 버전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심하실 만한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기본 정수 타입의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 그리고 사용자 정의 연산자 오버로딩 규칙은 C# 1.0부터 13까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7, 8, 9, 10, 11, 12, 13버전에 걸쳐 수많은 새 구문이 추가됐지만 증감 연산자 자체의 의미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C# 11에서는 제네릭 수학, 제네릭 매스를 위한 인터페이스로 시스템.numerics, 이인크리멘트 포레이터스가 추가됐습니다. 이걸로 제네릭 타입 파라미터에 이 타입은 증가 연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제약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오버로드 문법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다만 이건 라이브러리 작성자가 주로 쓰는 고급 기능이라서 입문 단계에서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C#14입니다. C#14에서는 널 조건부 멤버 접근 뒤에 대입을 쓸 수 있도록 문법이 확장됐습니다. 그러나 증감 연산자는 널 조건부 접근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금지된 조합이라서 C#14에서도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이유는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오브제이가 널인 경우 무엇을 증가시킬지 의미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두 형태 모두 컴파일 오류로 막혀 있습니다. 오브제이가 널이면 그냥 건너뛸 건지, 아니면 0에서 1을 만들 건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도를 명확히 풀어 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 줄처럼 널 체크 후 증가하는 패턴. 둘째, 다섯 번째 줄처럼 C#14의 신기능인 복합 대입과 널 조건부 결합을 사용하는 패턴. 셋째, 여덟 번째 줄처럼 널 병합 연산자로 기본값을 지정한 뒤 더해서 다시 대입하는 패턴입니다. 어느 패턴을 쓰든 널일 때 어떻게 처리할지 각 코드에 명확히 드러나죠. 그래서 C# 언어 설계팀이 보수적으로 증감 연산자와의 결합을 금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널 조건부 연산자는 왼쪽 피연산자가 널이 아닐 때만 오른쪽 멤버 접근을 수행하고 널이면 전체 표현식이 널로 단락됩니다.
증가 연산자는 읽고 증가시켜 다시 쓰는 복합 동작이라서이 단락평가의 어느 지점에서 단락시켜야 할지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두 연산자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면 증가 연산자의 한 글자 차이가 ILDF 한 바이트 위치 차이로 정확히 구현되고 그 차이가 단독 문장에서는 사라지지만 배열 인덱싱이나 오브젝트 풀 패턴에서 살아 빛난다는 것. 그리고 오버플로우와 멀티스레드, C#14의 널 조건부 결합에서 함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